예,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먼저 해볼 텐데 요즘 이런 기사 굉장히 많습니다. 온 디바이스 AI가 온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뭐 사실 요즘에 굉장히 뭐 용어 장난을 좀 많이 친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용어 장난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서비스들을 가지고 지금 마치 새로운 트렌드인 것처럼 새로운 단어를 좀 자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수년 전부터 써온 단어이긴 하죠. 자, 굉장히 여러분에게 익숙한 단어로 치면 웨어러블 다 아실 겁니다. 이미 네. 우리가 뭐 차고 있는 뭐 스마트워치도 웨어러블이 될 것이고 뭐 관련된 많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뭐 어떻게 보면은 온 디바이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장비에 착용된 부분들에서 AI를 접목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혹시나 뭐 마블에 있는 뭐 아이언맨 보신 분들은 뭐 아실 겁니다. 뭐 자비스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또 있죠. 이런 예.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제 확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뭐 온 디바이스 AI다 이렇게 좀 거창하게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사실 이렇게 보면은 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겠죠. 결국은 우리가 이런 AI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의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인프라 부분에서는 5G 그리고 예. 디바이스 부분에서는 반도체 소비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웨어러블보다 이 단어가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가요? 온시거든요. 온이 있어서. 예, 이거는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어찌되었든 이런 시대의 흐름, 변화가 있다라는 건 과거에는 PC, 컴퓨터에 앉아서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지금은 아주 손쉽게 우리 주변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는 볼 수 있을 게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이건 그렇죠.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면 사실은 가장 먼저 이런 AI 쪽에 들어가는 게 CPU, GPU, NPU, 뭐 이런 DPU 이런 것들 연산 반도체 있죠. 사실 그쪽은 미국이 좀 앞서고 있고 이런 연산 반도체에 붙어서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가 잘하는 D램 이런 메모리 반도체인데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맞물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사실 뭐 우리가 최근에는 뭐 AI 반도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전에는 시스템 반도체, 그 예. 이전에는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우리가 호칭을 많이 바꿨었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를 볼 때 크게 두 가지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이제 뭐 주식 매매를 하는 기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나름의 어떤 철칙을 갖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기억하는 거는 시스템 반도체 혹은 AI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이럴 때 이 장세에 지금 오늘 증시가 좀 빠지고 있을 때 어떤 걸 사야겠다 생각하는데 그 종목 뭐지 할 때가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메모리 반도체도 결국에는 반도체 그러니까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의 휘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즉 기구의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기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루에 쓰고 있는 SNS 데이터만 하루에 저장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책으로 쓴다고 치면은 몇 권 정도 될까요? 아마 이 방송국을 자리 가득 채워도 부족할걸요. 거의 뭐 10포인트를 이렇게 글을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 MTN 방송국을 다 채우고도 부족할 겁니다. 거예요. 그만큼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응축 기술이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혁신은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록을 남기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고 그 기록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AI 시스템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양자 모두가 필요한 부분이지 어떤 것만 간다라고 보시는 것은 조금 다소 편협한 모습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같이 간다. 근데 고부가 가치의 차이는 사실 있기는 있어요. 물론 같이 가지만. 그렇죠. 실 가면 바늘도 가고, 근데 이제 가격 차이도 있을 거고, 더 비싸게 매겨주는 것도 다를 거고,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를 투자한다면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AI 반도체 부분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뭐 SK 하이닉스를 이제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죠. 뭐 물론 이번에 엔비디아에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뭐 HBM3P라고 해서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자사 제품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정작 엔비디아가 10월 달에 그 포트폴리오 받고 나서 이거 필요하지 말고 2로 바꿔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HBM3E는 SK 하이닉스에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요거 앞에 화면 보여주시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면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좋은 제품 만들었는데 창시 개명 당하게 생긴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창시 개명. 자, 얼마나 예. 섭하겠어요. 우리는 분명 SK 하이닉스보다 더 좋은 제품이라고 자부심 갖고 냈는데 예. 우리는 이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 별로 이거 그냥 이로 바꿔서 쓰겠어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낙점을 받은 거는 SK 하이닉스라고 좀 보실 수 있다라고 예.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마찬가지로 고객사 확충에 지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기존에 있던 팹립스 업체들 중점으로 좀 많이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예. 뭐 지금 AI 반도체 쪽에서의 삼성전자 역량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HBM3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의 파운드리도 네. 수율을 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 TSMC 같은 경우에 여전히 지금 수주율이 지금 넘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의 반사 수혜를 봤던 것이 사실은 삼성전자입니다. 예. 그만큼의 어떤 고정밀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손에 꼽기가 어렵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를 AI 반도체의 수혜로 보시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두 양대 산맥은 우리가 쌍두마차를 이끌듯이 같이 가야 될 종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를 보신다면은 두 종목을 양분하시는 것은 필요한 전략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좀 다르군요. 파운드리에 주목을 한다면 삼성전자, 이 HBM에 주목을 한다면 SK 하이닉스. 지금 제일 많이 판매가 되는 게 그 엔비디아의 H100일 거예요. H100에 들어가는 거고요. 하이닉스 양산이 확실히 빨랐습니다. 작년부터 요거 H100에 들어가는 HBM3 양산을 했기 때문에 거의 여기서 다 물량이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후발주자로 이제 주문 받아서 GPU 만드는 것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죠. 파운드리를 말씀을 하시는 거는 여기는 GPU까지 해가지고 패키징 요거를 이제 공략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개인적으로 성향이 궁금한데 투자를 한다면 1,000만 원을 어디에서 누가 용돈으로 준다면 삼성전자 사시겠어요? 하이닉스 사시겠어요? 사실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듣는데 왜냐면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예. 겁니다. 지금 뭐 증시도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수익 난 종목도 별로 없고 그러다 네. 보니까 AI주 잡긴 잡아야 될 것 같고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네. 저라면은 지금 증시 자체로 봤을 때 저는 삼성전자를 조금 더 우위에 두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예. 항상 이제 모든 업계들의 어떤 순위가 바뀌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 순위가 바뀌었던 시점은 2인자의 등장이 나왔을 때 항상 시장이 변화를 했었죠. 우리 과거에 네이버가 항상 절대 주자로 인터넷과 그리고 SS를 잡고 있을 때도 카카오가 등장하게 되면서 여기에 맞짱으로 카카오 주가가 다시 한번 변곡을 보였다는 점. 예. 어떻게 보면 최근에 하이닉스의 양산 능력을 가지고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에 대한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양산 체제를 충분하게 구축하고 있는 삼성전자라면은 오히려 이 부분들에서는 시간의 문제다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누가 이제 유튜브 채팅창에 온비디아 다음 주 어닝콜 다음 주 실적 발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예. 이제 온이라는 제 성이 참 저는 마음에 들어요. 예. 이제 둘 중에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시고 소부장단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양산 이 다음 HBM 만들려면 샘플하고 양산하려면 이 전에 공장에 들어갈 장비 발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구간일 텐데. 네. 장비 발주 아마 조금씩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장비주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장비주도 당장 좋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은 있지만은 여기에 예. 대한 R&D라든가 신규 공장 투자가 사실은 그만큼 확충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년 좋을 거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지금 R&D 투자가 된 부분들은 내년 당장 가동되는 것들이 아니라 최소 2, 3년 이상 실제로 시간이 필요하죠. 예. 그러다 보면은 만일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트렌드가 강하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지금 당장에는 부품이나 소재 쪽을 보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부품 소재.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AI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쪽에서 만약에 바늘이 먼저 간다라는 입장에서 실이 필요하다면은 그럼 바늘을 보셔야 될 건데 이 바늘을 만드는 뭐 금속 조세를 어디서 조달하느냐 이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의 뭐 TC 본더를 지금 이제 납품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발휘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도 뭐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미 반도체. 물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영업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예. 마이너스 90%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려가 됐는데 사실 이런 실적만 보고 봤을 때는 한미 반도체 주가가 급락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이유가 보지 않는 이유는 TC 본더에 대한 부분들의 팩토리를 지금 증설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투입 비용이 또 있겠네요. 그렇죠. 예.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 비용들은 이미 선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후에 이제 여기 이제 TC 본드 납품은 사실 SK 항으로 매출이 이미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결 매출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연결 매출로.
그래도 이제 한미 반도체를 보고 계시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소재 부품, 특히 소재가 제일 주가 흐름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공정단 오를 때 전혀 오르지 못했는데 오히려 빠졌죠. 그러면 소재단에서 많이 눌려 있는 쪽은 어떤 종목으로 보세요? 뭐 사실 뭐 한 종목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7월, 8월 이후부터 2차 전지 반도체 양두 주자가 이제 두자 쌍끌이로 이제 내려온 다음에는 예. 뭐 어떤 종목이 먼저 갔냐를 살펴보고 나니까 사실 반도체 부분 때문에 좀 급등이 있었다기보다는 예. 외부적인 어떤 뭐 외부적. 이슈로 이제 많이 이슈로 많이 상승을 했었죠. 네. 뭐 대표적인 게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뭐 MLCC 맨날 얘기가 나오지만은 사실 MLCC보다는 뭐 전선 수주 그리고 뭐 콘덴서 수주 뭐 이런 부분들에서 맞아요. 변압기 수주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소재주 쪽에서 전문 소재 업체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슈가 선행 반영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어떤 큰 타이틀이 나왔을 때 먼저 발휘하는 부분들이 물론 소재주들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변동은 클 수 있겠지만 유지 차원에서 보였을 때는 투자하기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판단합니다. 소재보단 보면 부품. 그렇죠. 이렇게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주목받은 웅진 2차 전지 사업 진출 눈앞에 두고 있다. 뭐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EQ셀. 요 인수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 발표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참 이 말씀을 제가 딱 보자마자 느꼈던 건 뭐냐면은 아직 인수는 아니고 그렇죠. 예, 우선협상 대상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금 선정이 됐다 뭐 이런 얘기는 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화그룹이라고 하면은 뭐 EID라든가 이화전기라든가 이 이제 3사가 실제로 상장 폐지가 됐었죠. 뭐 횡령 관련 의혹들이 있었다 보니까 뭐 그러면 이제 너희 장부 공개해라, 정식 공개를 해라 했는데 불성실 공시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상장 폐지를 또 연달아서 당했던 그룹의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EQ셀 같은 경우에도 사실 EID가 이제 상당 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여기에 공시를 또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또 거래가 또 제한이 됐었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EQ셀 같은 경우에 왜 웅진그룹이 굳이 이렇게 인수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본다면은 타이틀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웅진그룹 입장에서도 지금 2차 전지 시장은 커지고 있다는 것은 확신을 하겠는데 네. 당장 신사업을 자체 자금력만 가지고 조달을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만큼 개발비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재무 건전성이 어느 정도 악화는 되어 있지만은 이전에 영위를 했던 기업인 EQ셀을 인수를 하겠다라고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모습들은 사실 오늘 이제 웅진그룹이 이런 얘기들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뭐 웅진그룹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는 지주사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보죠. 뭐 과거에 우리가 뭐 대형 그룹이라고 하면은 뭐 건설 주지주 회사라면은 건설만 전담으로 했었는데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제로 시멘트 투자하고 폐기물주 관련돼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이런 업체들의 어떤 문어발식 성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게 최근의 트렌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 용어로 수직 계열화. 그렇죠.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이런 계열화가 굉장히 다양해진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과거에 고집했던 분야뿐만 아니라 타 산업, 타 업종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확장한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한 어떤 판도의 판가름은 이런 뉴스를 보고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마찬가지로 EQ셀도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반도체 그리고 뭐 2차 전지 쪽에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웅진그룹의 뭐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뭐 지난 6월, 8월에도 마찬가지로 EQ셀은 뭐 인수 대상자를 지금 찾고 있다. 그렇죠. 단 조건은 유성증자를 뭐 150억 이상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예.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EQ셀을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 재상장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트렌드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예. 단기간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웅진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부분 투자를 하겠다는 거는 어디까지나 의지지만은 실제로 이것이 타결되기까지는 또 시간의 텀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오히려 2차 전지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어떤 컨센서스를 좀 제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어떤 조정이 많이 났던 2차 전지 부분들은 뭐 우리가 지금 뭐 마이너스니까 무조건 덥석 잡아야지라기보다는 그래도 장기적인 컨센서스는 유효하구나. 시장의 판도가 속도에 좀 차이는 있구나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Q셀, 웅진 투자의 매력도 측면에서 10점 만점에 몇 점씩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저는 4점 드리겠습니다. 둘 다 4점이요. 네. 4점, 4점. 왜냐하면 지금 마찬가지로 이미 있는 2차 전지주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예. 지금 현재 확보된 시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에 의해서 접근을 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 뭐 결국에는 우리가 스캘핑 매매나 단기 매매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 말은 타이틀과 이슈, 그러니까 뉴스에 판매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그렇군요.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주를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긍정적으로 보셨고 이 이슈는
그 중간값보다 좀 더 밑에 점수를 주셨고 그렇죠. 2차 전지는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긍정적인가요? 물론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제일 우려했던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뭐 에코프로가 지난 이제 7월 27일인가요? 이때 이제 150만 원 선을 거의 가까이 갔다가 네. 뭐 다시 후퇴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피해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뭐 지수 편입이 된다라고 해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고 한들 지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그 해당 산업에 대한 시장을 대변을 하다 보니까 예.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시장보다 비싸게 조성되면 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서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면은 우리가 양극재 소재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발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어떤 증시에서는 고유가 사태가 벌어지고 그리고 각국의 원자재를 수출했던 원자재를 수출했던 국가들이 자원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재를 가져갈 때는 뭐 관세를 높인다든가 실제 예. 수출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어떤 해외 원자재 수급이 원활한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마찬가지로 2차 전지가 내년에 촉각을 부리는 부분들은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도 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유럽이나 중동 시장에서의 파일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내년에서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긍정적으로 보셨고 그러면 그 시간상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대 에코프로. 저는 만약에 두 가지 중 하나를 예. 고르라면은 저는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지금 자리에서. 그렇죠. 예, 네. 여기까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자동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기차, SUV, 자동차 수출 견인. 수출 지표는 10월 데이터, 그러니까 1일에서 11월 데이터도 1일에서 10일까지의 데이터도 굉장히 좋았고 여러 가지 수치는 잘 나옵니다.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종목 군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바라면서 외국인이 예. 사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 수급이 오길 바란다. 이것도 조금 아이러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는 수급 부분들이 굉장히 탄탄했던 종목이고 보율도 굉장히 높은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시각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신다면은 당연히 현대차, 기아차를 놓칠 수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단기적인 어떤 이슈들도 굉장히 많았고 최근에 어떤 전기차 시장에 대한 뭐 우려감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얘야 이제 부품 조달하는 기업들한테도 뭐 실제 발주량을 좀 줄이겠다, 그러니까 생산을 일부 줄여라라는 얘기들이 지난 8월, 9월에 좀 얘기가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가동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가 마찬가지로 파업을 이제 좁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비단 현대차나 기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뭐 제너럴 모터스라든가 포드라든가 뭐 테슬라 이런 기업들도 같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경쟁이 좀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까지 이제 달러 수출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올해 목표치를 다시 상회했다라는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가 또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혜를 또 보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대차를 만약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현대차에 대해서 강점과 약점을 좀 보시죠. 자, 지금 중국을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기차 시장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4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등록 대수가 그만큼 늘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만큼 전기차의 등록 대수가 늘었다는 거는 지금 앞으로 신규로 구매를 하려는 사람들은 당연히 전기차를 정부에서 지었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 돈 주고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 혹은 실제 차량에 대한 프리미엄이 필요한데 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1월에서 8월까지 부동의 1위,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후에 거의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로 점유율이 후퇴했습니다. 원인을 알고 보니까 뭐 중국의 지리 자동차라든가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라든가 이런 저가형 전기 자동차에 대한 부분의 수요들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 전기차 시장이 만약에 유럽 쪽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 두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첫 번째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와야 될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기존에 탑승하던 차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유럽에 살고 있지만은 현대차, 기아를 타고 있었다. 근데 이 차가 내연기관차기 때문에 전기차로 전환된 부분들이 저렴하다면 당연히 차량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유럽에 있는 뭐 스텔란티스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 뭐 폴크스바겐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내연기관을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냐의 부분들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유럽에 났던 매출들도 여기에 대해서 전환 차량들도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
우리가 전기차라고만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전기차 안에는 굉장히 많은 차종들이 있다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현대차가 할 수 있는 현대차가 마찬가지로 놓지 않고 있는 시장이 전기차라는 부분들은 뭐 최근에 정의상 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대할 바는 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완성차 볼까요? 부품 볼까요? 저는 완성차 보겠습니다. 완성차, 현대차, 기아.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기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